대한민국 중심 채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요즘 먹거리 물가 해도 너무하죠. 국세청이 설 명절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 경제인사이트 픽에서 짚어보겠고요. 일찌감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치권 대표적 경제 전문가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방선거 정밀타격 일꾼의 자격 코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2026년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우리 선수들의 승전 보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살롱드 문화코스모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열기 느껴지시나요? 선수들이 뛰는 모습 보고 있노라면 저도 이 한오름 지쳤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보면 이제 대부분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만 예전에는 이 온 몸으로 노는 게 최고지 않았습니까? 손발이 꽁꽁 얼어도 해가 질 때까지 집에 들어갈 줄 몰랐던 그 시절 겨울놀이들, 여러분은 어떤 놀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빙판 위에서 팽이 좀 돌려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연날리기로 동네 안을 평정하셨던 분들, 또 아니면 따끈한 방에서 귤 까먹으면서 하던 공기놀이, 나 때는 이렇게 놀았다 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겨울 추억 문자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불고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르는 물가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하루도 맛있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증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네, 어제 상승세가 워낙 컸다 보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양대 시장 숨고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차익 실현에 나선 개인 투자자의 팔자 흐름에 상승폭 제한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1% 오름세 유지하면서 5,300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하나씩 번지고 있는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이끌었다면 오늘은 자동차와 로봇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또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유리기판 쪽에 바톤 이어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면서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투심이 쏠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숨고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5,300선을 유지하고 있네요. 현재 5,307.57 보이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하고 젠슨황 CEO가 만났어요? 네, 젠슨황 CEO 치킨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는 한국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깐부치킨에서 만날 러브샷을 하더니 그랬죠. 이번엔 미국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치맥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는 SK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 관련 핵심 경영진들도 함께 하면서 양측은 올해 엔비디아가 선보일 차세대 AI 가속기에 적용할 HBM4 모델의 공급 계획에 대해 협의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반도체 업종 뜨겁잖아요. 이번 회동이 의미하는 바도 크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메모리 시장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거든요. 만년 3등으로 불리는 마이크론도 고군분투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엔비디아의 납품을 실패한 걸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2파전으로 굳어진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설 연휴 이후에 세계 최초로 HBM4 양산을 시작한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라 SK 하이닉스 입장에선 기선제압에 나선 삼성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터라 엔비디아의 최대 공급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번 회동을 통해 앞으로의 협력 관계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지 시장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이번 승리에서 이제
압승을 거뒀는데 이게 또 우리 그 환율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핵심은 엔저 현상에 있는데요. 사나이노믹스의 중심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데 있는데 문제는 엔화가 약해지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원화로 옮겨온다는 점이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와 원화를 묶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엔화를 팔 때 원화도 같이 파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양국은 또 수출 라이벌인 만큼 외환당국은 원화 가치를 섣불리 건드리기도 어렵고요. 여기에 일본에서 싼 금리로 엔화를 빌려 미국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달러를 밀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엔저가 이어지는 한 원달러 환율이 쉽게 내려오긴 어렵고 시장에선 다시 1,480원대 진입 가능성까지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예. 요즘 뭐 라면이며 아이스크림, 맥주까지 안 오르게 없다는 말이 많던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일부 업체들이 가격을 올려놓고 뒤로는 또 세금을 탈루해왔다 이런 조세 결과가 나왔네요. 네, 국세청이 탈탈 털어봤더니요, 이 값이 오른 이유가 원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독과점주의를 악용해서 제품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은 빼돌리는 방식으로 탈세를 했는데요. 소비자는 비싼 값을 치렀고 국가는 뒤늦게 1,700억 원대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 건 가격이 오르는 순서였습니다. 오비 맥주는 광고 계약으로 위장해 판매처 리베이트로 1,100억 원을 지급했고 원재료 구매 대행을 맡은 특수관계법인의 수수료로 450억 원을 안겨다 줬습니다. 장부에는 비용으로 남았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나누는 통로였던 셈인데요. 이 비용들은 그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돼 제품값은 20% 넘게 뛰었습니다. 빙글에도 특수관계법인의 이익을 떼주기 위해 물류비를 250억 원가량 과다 지급한 걸로 드러났고 이 역시도 고스란히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는데 비용을 키운 뒤에 가격을 얹고 세금은 비켜간 방식이 생활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네, 소비자만 비싼 가격을 감당한 셈이네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조사 대상을 넓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을 시작으로 먹거리 전반을 종조준하고 있는데요. 이미 설탕과 밀가루 업체 조사로 이어졌고 네. 최근에는 가공식품 제조업체와 프랜차이즈 본부 등까지 포함해서 총 14곳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전체 탈루 혐의 금액만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이 된 대한제부는 원재료 매입 단가를 부풀려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하는가 하면 장례비부터 스포츠카 수리비까지 사주 일가의 개인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이 같은 행위로 제품값은 40% 넘게 올랐고요.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에 오른 샘표 식품도 원재료 값이 떨어지는데도 가격을 올리면서 이익을 사주 일가에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정위나 검찰 수사에서 담합이나 독과점이 확인되면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인데 원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정말 사실인지 그 뒤에 탈세가 숨어 있는지 아는지 이제는 훨씬 더 엄격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네, 보험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안내가 나왔는데요. 이제 설 연휴 기간에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하죠. 어떤 내용이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신용정보원이 노후화된 보험 신용정보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연휴 첫날인 14일 새벽과 18일 새벽 이렇게 이틀 동안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는데요. 이용이 비교적 적은 새벽 시간으로 잡았지만 일부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 보험은 개편 중에도 가입이 가능하긴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실손 의료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서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출발 전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게 좋겠고요.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보험은 만기일 자정까지만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만기일이 14일이나 18일이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휴 전에 필요한 보험 있는지 미리 점검해 두시면 불편 없이 설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무 조정 중이거나 또 신용 점수가 낮아서 그동안 카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께도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빚을 성실히 갚고 있다면 최소한의 길은 열어주자라는 취지로 금융위원회가 재기 지원 카드 상품 2가지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먼저 채무 조정 중인 분들도 연체만 없다면 월 10만 원 한도의 후불 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꾸준히 연체 없이 갚으면 한도도 최대 30만 원까지 늘어나는데 네. 그동안은 채무 조정을 시작하면 신용카드나 후불 결제 이용이 사실상 막혀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길을 열어준 겁니다. 또 신용 점수가 낮은 개인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도 나오는데요. 연체가 없고 최소한의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만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빚을 키우는 기능은 막아두고 실제 영업에 필요한 결제만 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이 빚 때문에 일상까지 멈추지 않도록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신호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
언제부턴가 뭐 흑수저, 금수저 이런 말 자주 쓰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계층 이동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천서 용난다는 말은 철진한 말이 된 듯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배경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성인 4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우리 사회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0%를 넘기면서 가장 많았는데 그렇군요. 예, 실제로 우리 사회 68%는 부모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사회적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답했고 반대로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갈라진 노동시장 구조, 출신 지역과 사회적 인맥의 영향 역시도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겨울놀이 추억 무엇인지 문자 받고 있는데요. 4921님 겨울놀이는 시골집에서는 비료포대 깔고 눈썰매 타고 부산에서는 빨래판에 초칠해서 눈 없는 눈썰매 타기죠. 빨래판 쪼개지면 등짝이 어후 하시면서 비롯해서 1966님 2894님 1253님 등 많은 분들이 썰매 관련한 문자 보내주셨고요. 5988님은 시골 셋강이 꽁꽁 얼면 아빠가 손수 뚝딱 만들어주신 안진뱅이 썰매 들고 우리 동네 친구 언니 오빠들 시냇가로 다 모여서 편을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얼음 지쳤던 어린 시절 돌아올 수 없는 추억이지만 너무 행복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걸으러 나갔었는데 얼음이 꽤 두껍게 얼었더라고요 하셨고요. 한승실님은 다리를 엇갈려 쭉 뻗어서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비가 오더래 아이고 무서워 해골바가지 이게 뭡니까? 한 다리씩 짚다가 노래가 끝날 때 다리 걸리는 놀이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놀이가 있었군요. 네. 0426님 어릴 적 겨울 추억을 꼽으라면 외할머니께서 쪄주신 고구마와 동치미를 먹으면서 좁은 방 안에서 오순도순 정겨운 얘기를 나누던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니 할머니가 많이 그립습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추억의 놀이들이 많이 나왔네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설 연휴를 한 주 앞두고 도로도 분주한 편이고요. 종일 흐리더니 쌀랑눈이 내리기 시작한 곳들도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 돌발 구간 공항 쪽 올림픽대로 잠실대교를 지난 3차로 고장난 차 견인 작업이 한창이고 한강다리인 가양대교 남단 방향 2차로는 추돌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또 한때 화재 사고로 전면 통제됐던 분당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북은 이제 사고 차량들은 갓길로 3차로로 옮겨져서 1, 2차로의 통행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뒤로 탄천부터 수서 쪽 통과에만 35분 가까이 걸리고 있고요. 위례 나들목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램프 역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성남 일대로도 이 사고 여파받아 차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일산에서 판교 쪽 서운 분기점에서 장수 사이와 평택 시흥선 평택 방향 남한산 일대 정체도 꾸준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2016 지방선거 정밀 타격 인터뷰 일꾼의 자격. 네, 6.3 지방선거가 석 달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인사들도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찌감치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이죠.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또 경제 전문가로 꼽히고 있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낭낭한 목소리의 네. 주인공. 네,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하기로 결심을 하셨잖아요. 어떤 계기였는지 여쭤볼게요. 일단 서울이 너무 기운이 빠져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서울에서 처음에 자리 잡고 직장 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이명박 시장 때 굉장히 기운이 좋았었거든요. 그 네. 당시에 청계천 복원하고 막 버스 체계 쫙 갈아엎고. 예. 근데 그 이후에 지금 20년 동안 계속 기운이 좀 쇠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는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에너지
그리고 그것을 욕하는 에너지 밖에 별로 도시에 그 맛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기가 다시 돌아야 된다. 그 역할을 하려면 뭔가 정책을 좀 크게 보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아니 정말 뭐 집값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뭐 정권도 여러 차례 바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뭐 계속 올랐단 말이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울에서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집값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 아주 급하게 오른 때가 있었죠. 그게 네. 언제냐면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음, 그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그땐 2배 넘게 올랐어요. 예. 그렇게 2배씩 오르면 정말 그 피눈물 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잘 저축을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꿈이 내 눈앞에서 무산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시장이나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클에 맞춰서 정책을 해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막 2배씩 올린 것은 정책의 잘못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어떡하냐 이게 답이 있냐 그러면 저는 일단 이번 서울시장은 누가 뭐래도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그 잘못됐던 궤적을 그대로 가고 있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 부동산이 가장 망했던 때가 문재인 박원순 복식조였어요. 지금 그런 복식조가 나오면 뻔합니다. 네. 이번에는 뭐 3배 올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좀 오래 보고 그 방향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계속 쓴소리를 하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이 부동산 외 윤희숙이 서울시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서울이요 경제시장이 다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나라가 직면한 그 경제 상황이 대단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AI 혁명에다가 우리 지금 K자 성장이라는 거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 얼마를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 대단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게 소용이 있을까? 청년들도 대단히 불안하고요. 그렇죠. 지금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폐업률이 사상 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과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시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 같아요. 경제시장. 그게 우리 마지막으로 가졌던 경제시장이 이명박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오세훈 시장은 경제시장은 아니죠? 아니죠. 오세훈 시장님이 뭐 경제시장이라고 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남의 집 얘기하기 전에 일단 그 오세훈 현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뀌어야 이제 그 윤희숙 서울시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세훈 시장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지난 20년을 이 서울을 바라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한 10년을 박원순 시장이 했는데 그때는 뭐 벽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울시 돈 나눠 먹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좀 썩었죠. 썩은 물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앞뒤로 5년씩 한 오세훈 시장님의 10년도 무슨 새로운 기운이 주입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고인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적극적으로 썩은 시대도 문제지만 그것을 쇄신하고 새로운 기운을 벌어넣지 못한 것도 지금 시민들한테 저는 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기운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기운은 경제시장이어야 된다. 서울에 무슨 동력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서울에요? 예. 지금 예전에 우리 앵커님 사회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서울은 굉장한 기회의 도시였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좋은 직장에 내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특히 대학 가도 다 죽었죠, 지금. 대학 앞에 거리들도 죽었고, 대학을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내가 서울에서 뭔가 기회를 한번 잡아보겠다, 승부를 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판교에 가볼까? 이런 에너지의 동력원이 지금 옮겨갔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그 제조업의 시대를 이제 더 이상 뭐 다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에너지는 서울이 갖고 있는 자산과 또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지금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질 않아요. 보셨겠지만 서울시장 후보들이 나와서 다 하는 얘기는 다 이런 거예요. 뭐 공짜로 뭐 해주겠다. 그리고 뭐
이때까지 계속 말만 해도 안 됐던 뭐 땅을 파서 거대한 뭐 공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들었을 때 아, 저건 희망 고문이네. 그리고 공짜가 많아지면 좋은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사람들을 계속 현혹하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서울은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또 뭐 출마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뭐 원대한 거창한 이 변화가 있어야 이게 어떤 그 출마의 변이 되는 것 같아도 그런 정책을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여유가 있을 때는 뭐 내가 랜드마크를 세우겠다. 뭐 땅을 뭐 크게 파서 뭐를 만들겠다. 뭘 부시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어도 사람들이 참아주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 서울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정치도 그런 얘기 지금 나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여유가 없지요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서울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정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뭐 공짜 선심 공약하고 그러는 정원호 부총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공버스 갖고 비판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아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우리 정원호 총장님이 그 취약계층과 그리고 취약 지역을 위해서 공짜 버스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싶었어요. 근데 제가 같은 동네 그 정당 책임자잖아요. 네. 성동구 책임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그 잘 사시는 분들이 뭐 장 보러 가는데 많이 타시고 그래서 제가 저게 도대체 뭔가 그러고 봤더니 기존 버스 노선하고 정류장이 거의 다 겹치고 그리고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유한 분들이 많이 타세요. 왜냐하면 취약계층 뭐를 위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야 저렇게 공짜 버스를 만들고 그것이 서울시 버스 시스템의 어떤 대안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내 회로는 도대체 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제가 노선도까지 그려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비판을 했는데 어젠가 우리 나오셔갖고 대답 안 네. 하시겠다고 도망가시더라고요. 아니 정치인이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반박을 해야지 그렇게 도망가는 거는 그건 정말 그 도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정치 윤리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윤희숙 전 의원께서 한번 와서 보시라 성동구 와서 성동구.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봤냐면 노선도까지 그릴 정도로 열심히 봤어요. 근데 진짜 그 우리 정원호 총장님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이제 좀 말 잘 들을 사람 같아서 픽하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정책에 대한 비판을 도망가시는 거는 그건 정말 그 윤리가 아닙니다. 정원호 구청장은 어제 또 나와서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의 보여주기식 시정에 대해서 세금 아깝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오세훈 시장님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저런 걸 왜 하지 하는 생각들을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원호 청장님은 그 말을 하실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청장님이 그 말 하실 입장은 아니죠. 이게 제 대답인데 지금 공짜 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성동구 지역에 이제 그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굉장히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정말 세금 아깝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여주기식 행정이라 그러면 저는 정원호 청장님이 사실 제가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버스 파업했을 때도 네. 파업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메시지를 냈는데 그 메시지 딱 그 시간에 본인은 노원구 가서 출판 기념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보여주기식 행정의 프로 보여줄러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오세훈 시장님에 대한 비판도 아이고 우리 청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죠. 이게 제 대답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갖고 있다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좀 다른 시각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는 대부분 저거는 좀 불필요하거나 잘 설명을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런데 예를 들면 광화문에 뭐 감사에 뭐 정원 만들고 그런 저는 그 내용을 그 광화문에 어떤 조형물을 세워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사실은 잘 이해는 못하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따로 있죠. 뭐 한강의 문제라든가 네. 뭐 종강의 문제라든가 종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정리해서 제대로 오세훈 시장님과
제대로 논쟁을 해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저희 후반부 질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국힘에서도 이제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오세훈 시장 당연히 나온다 그러고 나경원 의원도 나올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분들이랑 차별화되는 윤희숙만의 매력은 뭘까요? 장점은 뭘까요? 시장을 잘 알고 경제도 알고 정책을 크게 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경제시장이죠. 네. 저는 서울시장이 이제 경제시장이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시장이라는 그 직함 직위가 경제만 잘한다고 이 서울시장이 또 잘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시대에 따라 다르고요. 근데 저는 지금 시대는 경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지금 생기가 너무 떨어져 있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서울 그러면은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딱 한 가지예요. 집값 비싼 거. 그리고 제일 불쌍해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집값 비싸서 살기 힘들겠다. 이 두 개 말고는 서울이 예전에 우리 지금 경제개발부터 70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어떤 핵심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 본사들이 여기 위치한 거 말고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이다?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장 희망찬 곳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기운을 한번 새롭게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는 시장을 알아야 돼요. 글로벌 시장도 알아야 되고 국내 시장도 알아야 되고 부동산 시장도 알아야 돼요. 근데 부동산 시장하고 뭐 싸움을 건다거나 노동시장하고 싸움을 건다거나 뭐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싸움을 거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정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지금 그렇게 싸움을 걸고 시장의 전쟁을 선포하는 정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그 반대편에서 이 도시를 지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잘하는 경제시장이 대단히 절박하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도 좀 어르기도 했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그러듯이 뭐 정부에서도 이게 도대체 집값이 안 잡히니까 조금 뭐 압박도 했다가 조금 물러서기도 했다가 뭐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래야죠 원래. 원래 시장은 야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맞서서 싸우려고 그러면 야수가 되고 시장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보완하려고 하면 또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전쟁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해갖고 성공한 나라도 없고 그런 정권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서 아주 크게 망한 정권이 우리나라에 두 번 있었죠.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어젠가요? 부동산은 우리가 실패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때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5년이 지난 다음에. 네. 자,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020년이었죠. 그 임대차 3법 연설하실 때가 그 후로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이제 예견을 했잖아요. 뭐 전세 소멸, 월세 가속화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이 그때 상황에 딱 그 바로 앞 단계까지 가 있는 거죠. 그때 기억하시면 이랬어요. 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면 빨리 공급의 사인을 적극적으로 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양도세 중과하고 네. 안 잡히니까 그 다음에는 20년 7월에는 그 모든 세금을 다 올렸어요. 그리고는 안 되니까 제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연설한 게 그 지점인데 다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전월세 시장까지 충격을 주는 임대차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재명 정권은 바로 그 전 단계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는 그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셨거든요. 안 팔고 버티나 보자 이런 그 메시지를 내셨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보유세를 엄청 올리겠다라는 사실 예고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는 보유세 올리고 나면 전월세 시장으로 임차인한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그 참극이 다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코스를 너무나 뻔한 코스를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서 계속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길을 왜 또 가려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어젠가요 부동산 감독원 얘기 나온 것도 오늘 나왔죠. 부동산 감독원 얘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어떤 그래요. 얘기인가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면 통장도 보고 대출도 보고 담보 내역도 보겠다는 건데 그걸 봤을 때 저 같은 사람은 아 저거 정확하게 6년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알거든요. 그때 하려고 했는데 오죽하면 당시 홍남기 부총리까지 네. 안 된다 그래서 반대했어요. 신중해야 된다고. 그래서 중간에 접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지금 불과 8개월 만에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를 또 하려는 거예요. 그때도 좌절했었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보다 이재명 정부가 훨씬 더 강도 높게 예전에 그 부동산 폭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역사를 아는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그럼 저게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감독원 같은 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저게 뭔지 잘 모르세요. 서울시장은 그래서 역사를 알고 정책을 알고 미래의 방향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정말 지금은 절박하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이 과거의 참극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5월 9일 그 중과세 유예를 이제 종료하겠다. 라는 정책은 집값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중과 유예를 하면 이미 팔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서둘러 내놓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급매물이 나오죠. 한편으로는 또 버티면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시기가 또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기도 하지만 어차피 앞으로 내가 한 5년 안에 내놓을 생각이었던 분은 내놓죠. 그거는 언제나 정책을 그렇게 센 걸 내놓으면 초반에 반응합니다.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원위치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5월 9일 이후에는 정말 뭐 70몇 프로, 80몇 프로 내야 되는데 양도세를 예. 그게 이제 잠김이죠. 내놓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가 되면 보유세를 올리겠죠. 보유세를 올린다. 그리고 그게 또 전월세를 눈물 나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또 더한 규제를 전월세 시장에 내겠죠. 그 피해는 그러면 월세 시장에서 다 받는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전세가 씨가 마르잖아요. 예. 전세가 씨가 마른다는 얘기는 그걸 다 월세로 돌린다는 얘기고 월세로 돌리면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 월세 시장으로 임차인들이 몰리면 월세만 계속 오르게 되겠죠. 보유세도 월세에다가 묻어서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단한 사람을 더 고단하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불과 오전 전에 다 봤는데 그것을 다시 반복해야 되는 게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 결국은 이제 돈 없는 사람들하고 서울에서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그 피해가 그렇죠. 돌아간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오르면 예전에 본인이 살 수 있었던 주거 조건에서 더 멀리 떨어져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직주 근접에서 더 멀리 떨어지고 또는 더 큰 돈을 월세로 매달 내야 되고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더 고단해지는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이 서울 등록 임대 아파트까지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등록 임대 사업자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그 시작한 사업이에요. 2018년에. 그게 뭐냐면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해서 장기 좀 8년 정도 안정적으로 집을 공급하면 이런 거 혜택을 줄게 이런 사업입니다. 근데 그게 8년이 지금 지나서 이제 등록 임대가 끝나면 그 사람들은 뭐 8채 만약에 있다고 하면 뭐 요일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계속 임대를 놓는 거예요. 그게 전세가 되고 월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마치 막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그분들한테 빨리 집 내놓으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뭐냐면 전월세 사는 사람은 이제 서울에서 다 나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 시장만 들여다보고 지금 2만 채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러는데 너무나 기본적인 거는 주택 시장은 매매 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지금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난 관심 없다. 지금 2만 채 매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서울에서 전월세 시장은 이제 끝 다 나가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단한 사람 더 고단하게 만드는 거죠. 시간이 한 40초 정도 남아서 그러면 예. 네.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부동산 어떻게 서울 집값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발 좀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럼 그때하고 좀 다른 수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주택 공급의 그 저수지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네. 그게 지금 한 45만 채 정도가 이미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도록 방해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럼 민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미 민간이 하고 네. 있는 걸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일단. 근데 지금 정부는 11호 대책 작년 가을에 이 재개발 재건축에 발을 묶는 거를 이미 내놨어요. 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지금 뭐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계속 패는 거는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제발 좀 상식적인 일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음에 뵙겠습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장에 출마한 윤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친구들과 밖에서 놀기보다는 방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일상 대화 속에서 노상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걱정이다 같이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또는 항상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노상이란 표현이 표준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노상이란 말이 혹시 비표준어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말은 우리 고유의 표현으로 표준어고 또 언제나 변함없이 한 모양으로 줄곧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때로는 노상과 같은 의미로 노다지 또는 늘상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표현은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예문에서 노상 대신 맨날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걱정이다 같이 말할 수도 있죠. 사실 맨날이라는 표현이 예전에는 비표준어였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같이 계속해서라는 뜻으로 만날과 맨날 모두 표준어입니다. 이 두 표현의 차이점이라면 맨날은 고유어 표현이고 만날에서 많은 한자 1만 만자를 쓴다는 것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나서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아침에 호남과 제주도부터 내리던 눈은 지금 서울에도 약하게 내리기 시작했고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서 대부분 비로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특히 대설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강원 북부 내륙과 전북 동부에는 1에서 5cm, 그 밖에 중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 1에서 3, 경북 내륙에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나 눈은 내일 오전이면 그치겠고요. 양이 적더라도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에도 비가 시작되면서 일부 수도권에 발효되던 건조특보는 해제됐는데요. 강원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6도, 대구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와 관련해 임대차 문제 등을 반영한 보완책을 이번 주 발표합니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칠 경우 4에서 6개월의 잔금 납부 기간을 주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군경 합동조사 TF가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7일 신분당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쓰러져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시공사인 HJ중공업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73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번 설 명절 고향 가는 길은 설 이틀 전인 15일 일요일 오전이 가장 혼잡하고 귀경길은 명절 당일인 17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이 있는 날이죠.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이슈를 장신 커플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2월 부동산 시장 흐름과 전월세 시장 분위기 김민만 소장과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우리 선수들의 메달 소식과 이번 주 주요 경기 관전 포인트 살롱드 문화코스모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진영 논리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의 정치 이야기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복잡한 정치권의 소음 속에서 숙취 없는 진실만을 골라냅니다. 오직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알콜로 한 잔하고 시작하시죠. 네, 진짜 술을 마시는 느낌이에요. 앞에 그 청량감 있는 그렇죠? 소리가. 시원한 네.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김장조끼까지 입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예. 민주당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요즘 당청 관계가 좀 그러네요. 네, 뭐 특검 심상치 않습니다. 2차 후보 특검 후보 선정도 그렇고 무슨 문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제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여당과 이제 그 비교섭단체 중에 가장 의석수가 많은 당,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인데 각 당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하면 그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방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민주당에서 전준철 변호사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 권창영 변호사를 추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임명을 조국혁신당 변호사 추천 변호사를 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그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자당에서 경우가 추천한
후보를 안 하고? 아무래도 지난 특검 때는 이제 민주당 추천에 이 사람들이 됐고, 그래서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네, 그리고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가 최종 낙점을 받았네, 이제 요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전해오는 걸 보니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사건을 이제 수임했던 변호사였다. 이제 김성태 회장 이런 사람은 뭐 진술 회유 의혹 뭐 등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이런 이제 검찰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진술을 많이 했던 인물이고, 그 과정 중에 혹시 관여했던 변호사가 아니냐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정치적 해석을 또 가외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이게 스크린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찰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서는 이게 좀 그러니까 보안도 중요하고 중간에 이 부분이 새고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좀 많은 층위에서 같이 논의하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잘못된 인사고, 또 대통령께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거듭 천명을 했습니다. 정말 검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이런 인사를 추천한 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네. 이거 의도가 뭐냐, 뭐 이런 이제 물음표가 말씀 주신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왔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이렇게 주워 삼킬 그리고 사과까지 할 인사를 추천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불쾌했겠네요. 뭐 이미 단독 기사가 나간 바에 따르면 대통령께서도 불쾌감을 표하셨다라는 입장은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내고 검찰국장도 했던 분인데, 이분의 추천으로 지금 전준철 변호사가 이제 특검 후보가 된 것이다. 함께 일했던 그렇죠. 예, 과거에 이력이 함께했었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김성태라고 하는 쌍방울 그 관련된 이 변호를 맡은 건 몰랐다라고 또 이야기를 처음에는 했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특검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자리를 추천하는데 본인이 모르는 사람을, 그 이후 경력을 잘 모르는데 추천했다라는 것도 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그 근거가 좀 희박해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특검 후보를 민주당이 하나, 조국혁신당이 하나를 골라서 두 분 중에 이제 대통령께서 최종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 검찰권 남용, 그러니까 팀 윤석열과 한편으로 활동을 했던 그 변호인을 갖다가 지금 특검 후보로 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고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선택지가 사실상 박탈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2차 종합특검이 가지는 위상과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법무검찰에서 윤석열, 김건희 시절에 결국에는 검찰권이 사유화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당시에 검찰 조직까지도 수사를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조작 수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그 김성태 씨의 변호인을 갖다가 특검으로 앉혀서 조작 수사의 의혹을 밝힌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 뭐 검증도 잘 안 된 것 같고, 또 내부 소통도 안 돼서 뭐 최고위나 법사위 또 원내에서도 패싱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과를 표하셨는데 정작 그 사과에는 국민이 빠져 있다. 좀 국민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로서 좀 책임을 느끼신다면 국민에 대해서도 좀 사과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이거 전준철 변호사도 이런 후보자로 이제 해봐라 그랬을 때 본인이 이건 안 하겠다고 뭐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직을 제안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본인의 이제 사후적으로 나온 해명을 보면 이게 내가 수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보고 직접 이 쌍방울 쪽에서 맡긴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대형 법인에서 그 사건을 수임을 했고, 나는 그 과정 중에 이 뭐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 쌍방울 임직원들 개인의 뭐 횡령에 대해서만, 그것도 길지 않은 시간, 뭐 공판 과정 중에 직접 본인이 변호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수사 과정 중에 잠시 몸담았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이 본인은 본인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사건 한 건 있지만 문제가 될 거라는 이제 정치 영역의 판단은 잘 못한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스크린을 하고 검증을 해서 이 부분이 정치적 해석을 왜곡해서 나올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당에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검증해야 되는 책임은 궁극적으로 당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다, 부족했다 이제 말씀드리는 근데 이제 부분이 정당에서는 뭐 특검 후보자도 추천을 하지만 뭐 방통위원도 추천하고 이렇게 정당 몫의 추천이 있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정청래 대표 체제하에서 정당목 추천은 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검증을 부실하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국민들께서는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시작 자체가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좀 얼토당토 않게 대북 송금으로 또 전환이 된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전준철 변호사가 이제 광장의 법무법인 이제 대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들어간 시점이 2023년 1월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연어 술 뭐 회유 사건이라든지 이 증언에 대한 조작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 시기에 본인이 변호인으로 합류된 선임계까지 어제 또 보도를 통해서 다 나온 마당에 본인이 배임과 횡령만 딱 잘라가지고 그 부분만 개인적으로 했다? 그렇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본인의 선임계까지 다 드러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준철 변호사의 입장을 대신해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변호를 해주고 있는데 그 변호 자체도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특검 후보를 올린 부분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수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성윤 최고가 전준철 변호사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음모론이다라는 식으로 또 회피하는 문제들은 전 이성윤 최고위원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떤 흐름을 지금 잘못 판단하고 정무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정청래 대표의 입장도 좀 곤란해졌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도 뭐 여러 단위에서 뭐 방통위원도 그렇고 이 정당 추천 몫의 고위공직자들 추천하는 시스템이 민주당에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특검이라는 부분은 그 논의 단위에서는 되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정청래 대표도 인정하듯이 검찰 출신의 최고위원이 이제 이성윤 최고위원이 있으니까 한번 적당한 인사로 좀 물색을 해보고 추천을 해라라고 어떻게 보면 좀 맡겼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도 사과를 할 정도니까 이거는 당내에서도 왜 이렇게 일처리를 했나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겸허한 수용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리더십의 어떤 상처냐 뭐 이렇게까지 언론에서는 일부 조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큰 흐름 속에서 뭐 1인 1투표제라는 거를 한번 부결됐지만 그래도 이제 가결시켜내고 이런 부분이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뭐 리더십에 뭐 이 스크래치가 같다 뭐 이런 것은 좀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반윤 검사의 경력이 꼭 그 사람의 실력이나 정당성을 입증해주진 않거든요. 무슨 검사요? 반윤 검사. 반윤 검사. 그러니까 이제 이성윤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때 피해를 또 많이 본 검사다라고 하면서 소위 이제 반윤 검사로 이 전준철 검사를 이야기하면서 정당화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저는 반윤이라고 해서 꼭 다 오를 수는 없다. 그 안에서도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검증해서 크로스 체크를 통해 가지고 올바른 후보자를 국민을 위해서 내보내야 될 이런 공당의 책임의 면에서 보자면은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그 많은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콕 집어서 본인과 가까운 이성윤 최고위원과만 논의를 한 것이고 결국 이성윤 최고위원도 그 많은 검사들 중에서 본인이 뭐 검찰 그만둔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는 처음에 잘 모른다 그랬거든요. 네. 잘 알지도 못하는 본인의 후배를 이성윤 사단의 검사를 갖다가 이렇게 올린다라는 것은 공당의 의사결정은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사적 친분 시스템으로 이게 좀 왜곡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크로스 체크도 전혀 안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참 반박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실책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또 민주당 이슈 중에 그 중요한 하나가 이제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인데요. 의총 결과 나왔습니까? 이 의총에서 이 워낙에 이게 언론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이 중간 과정도 계속 이제 의원들이 나오면 취재해가지고 막 속보로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박수현 이제 수석 대변인의 어떤 이제 워딩이 나왔는데 일단 당장 합당을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 현재 추진은 어렵다. 이제 이 현재라는 말의 이 함의는 좀 추정하기로는 이게 원래 스케줄은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마무리 짓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지연이 되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2월 13일 이 설 연휴 전에는 할지 말지 최소한 스케줄을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냈는데 정말 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합당을 해서 시너지를 갖고
받고 하기 위해서는 설 전에는 가르마가 타져야 됐던 건 맞거든요. 근데 다만 당에서 입장이 대단히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뭐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합치자 이거는 지금 단위에서는 좀 이른 것 같고 그럼 아마 추정컨대 이게 당에서도 반대하는 최고위원들도 냈던 안 중에 하나는 그러면 각각 정당이 수임기구를 만들어서 의견을 그 단위에서 모으고 합친 다음에 민주당이 또 6월 지방선거 끝나고 8월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월 전당대회 때 전국 당원에게 그 의사를 물어서 마무리를 짓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는 그런 뭐 계획표가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선을 위해서는 합당은 하지 않는다라고 네. 결론은 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3일 그 시한을 뒀던 혁신당에는 답이 된 건가요, 이게? 글쎄요, 뭐 조국 대표가 그 지난 일요일이죠. 민주당에게 13일까지 입장을 밝혀라라는 이제 촉구를 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도 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라고 하는 이제 의원총회에서 나름의 그 합당과 관련해서는 중단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다수의 여론을 이제 반영을 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아마 이 합당 자체가 저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지선 후에도?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당이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논의가 깊이 못 들어가는데요. 합당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설합당이라고 해서 당대당으로 지분을 가지고 합당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흡수합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지분 없이 사실상 당정만 주는 이런 흡수합당이 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미래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대선 주자를 보유한 정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의 지지율을 보면 흡수합당이 맞는데 또 조국이라고 하는 대권 주자를 보유한 당에서 흡수합당으로 들어오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지금 중단된 건 중단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 합당이라는 거를 더 이어나가기가 좀 매우 좀 구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1월 22일에 정청래 대표가 좀 기습적으로 합당 제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합당을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권한을 당사자들로부터 얻어와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합당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합당과 관련된 신설합당이든 흡수합당이든 나름의 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 이중의 동의를 거쳐야 합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이중의 동의 중에 어떤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기습적으로 독단적인 합당 제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 3주간 상당히 좀 블랙홀과 같은 이 합당 이슈가 좀 전면에 나섰던 아쉬움이 매우 큰 그런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하나 두 분께 좀 여쭤보면 민주당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감독 조사를 위한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반드시 이 입법적으로 보완해가지고 속도를 내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요.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제 감독원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는 이제 총괄하는 이제 그 정부 기관으로서 하는 걸 보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불법을 좀 포착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죄를 하기도 하고 부동산 감독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상 흐름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범죄 유형들이 있습니다. 뭐 전세 사기 같은 거는 정말 청년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띈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뭐 이제 여러 기관에서 분산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전담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을 발족시켜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범죄 그리고 어떤 시장 왜곡을 가져오는 뭐 호가를 부풀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대출 정보를 그냥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법이 시행되면? 일단은 뭐 감독의 뭐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우리가 금융시장에 대해서 금융위나 또 여러 가지 그 금융위를 통해서 감독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도 어떤 재화를 독점할 때 독점을 막는 공정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필수재를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이 사재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부동산 감독원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규제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싱가포르처럼 강력한 주택청 같은 기관을 좀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토지주택공사처 LH 같은 기관에서 공사 형태로 운영이 아주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는 주거 문제에 한해서만큼은 공공성을 좀 더 높이는 차원에서 그런 싱가포르의 주택청 모델까지도 저는 좀 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399님께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서 여야 국민들 모두 힘을 합쳐도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아무래도 이 집값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고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김민석 총리한테. 당권 도전하느냐. 근데 김민석 총리가 약간 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여당 의원 질문에 뭐 로망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3프로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도전할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일원으로서는 민주당을 아끼는 마음에 그런 로망이 있죠라고 답한 게 그러면 차기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이구나라고 해석이 됐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당권에 도전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김민석 총리는 국정에 뭐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즉답은 피했는데요. 아마 정치적 해석은 지금 원래는 이제 서울시장에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본인이 대단히 강력하게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내 이름 빼고 여론조사도 돌리지 말라라고 거듭 얘기를 하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서울시장 출마 쪽으로는 이제 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김민석 현직 총리니까 체급도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이 차기 행보로서는 무엇이 있을 것이냐. 아마 여러 그런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두고 이 이제 향후 계획을 짜다 보니까 그렇다면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느냐가 힘을 받고 있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서울시장 부인할 때와는 이제 기류가 좀 다르니까요. 여기는 아마 도전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윤우덕 의원이 국힘의원인 줄 알았어요. 네. 같은 당 민주당 의원인데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던데. 아니 저도 이제 사선의 이제 집권 여당의 윤후덕 의원인데 저도 어제 그 질문을 보면서 기사 제목만 보면서는 야 이것도 국민의힘 쪽에서 너무 정쟁을 심하게 하는구나라고 비판을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또 왜 여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더 이상했던 어제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이게 지금 집권 야당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한 야당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그 윤우덕 의원의 질문은 당내 갈등을 더 촉발시키고 정쟁의 원인을 유발하는 상당히 저는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냥 가벼운 자리도 아니잖아요.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의원들도 결국에는 상권 분립화해서 정부가 잘한 건 잘했다고 하지만은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여당으로서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인데 물론이죠. 아니 총리의 미래 거취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정쟁적 요소로 사용될 걸 뻔히 알면서 이거를 갖다가 그 대정부 질문에서 물어본다는 것은 물어볼 실익도 없지만은 집권 여당의 사선 중진 의원이 할 수 있는 질문이 맞느냐라는 저는 본질적인 의문을 던져야 되고 이런 식의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 야당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고 저는 지금 국민들이 오히려 물을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어제 발생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집권 야당이라는 말도 재밌네요. 근데 그러네요. 윤우덕 의원은 친청입니까? 윤우덕 의원은 원래 일단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를 하셨고 네. 상당히 선수가 많으셔서 사선이어서 이제 장관 입각설도 항상 이제 그 개각이 있을 때마다 이제 오르내리는 분이어서 그래요. 어떤 정파성을 띠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석되는 인물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무위원이니까 이 김민석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좀 문제가 뭐냐면 수기가 실종이 됐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단순 실수다, 사고다, 뭐 오해다 이런 식의 얘기로 자꾸 피해가고 있는데 오해도 반복되면은 이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거든요. 우연이 거듭되면 그걸 필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청래 대표 체제하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민주당을 봐온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어제 저는 윤우덕 의원의 그런 질문 자체는 의도가 있다 그래도 문제지만 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사선의 중진 의원이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집권 야당이라는 이런 또 조롱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국민의힘도 참 불편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제 제명이 결정이 됐죠. 네. 근데 법적인 소송으로 가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선언한 것 같습니다. 예. 예. 한동훈 전 대표랑 대비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에게 이제 제명 조치가 내려졌을 때 법적인 부분은 이제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이게 가처분이 기각이 돼도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입는 타격과 김종혁 전 최고가 입는 타격은 그 무게감은 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김종혁 전 최고가 약간의 바로미터 성격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런 법적으로 절차를 가져갈 걸로 보이고 다만 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물론 뭐 방송에 나가서 당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쓴소리를 던진 게 저는 제명 사유라고 보이진 않아요. 다만 법원에서는 이런 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사법 자제를 하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아니, 정치 영역을 왜 이 법원에 가져와서 이 시시비비를 따지냐 이게 맞지도 않고요 사실. 그러면 이게 인용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이 절차는 최소한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죠. 왜냐하면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결국 사법부에 가져갔을 때 법원에서는 좀 사법 자제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자율권에 별로 끼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권리가 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장동혁 체제의 이 징계가 정당화됐다라는 이 면죄부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또 김종혁 최고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한동훈 대표가 세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걸 정치적으로 지금 복권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혀 있다 보니까 최후의 저항 수단으로는 법정에 가는 길밖에 없는 이런 좀 앞뒤가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는 뭐 불가피한 선택인 면도 뭐 이해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저 국힘에서는 친한계는 싹쓸이하겠다는 징계를 많이 하고 있죠. 뭐 배현진 의원도 지금 징계 회부가 된 거죠. 네. 이제 서울시당위원장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징계는 잘못됐다라는 연판장을 이 뭐 서울시에 있는 뭐 시의원, 구청장,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신 분들한테 받았는데 이게 강압적으로 받았다라는 게 지금 당권파의 주장이어서 거기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고 근데 배현진 의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시당에서 할 수 있는 또 이 징계가 있으니까 고성국 지금 이 그것도 재밌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하겠다 하면서 징계하는 위원장도 친한계의 김경진 전 의원으로 이제 앉히고 이러면서 징계 절차에 좀 착수하면서 좀 맞불 작전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 윤리위와는 별도로 서울시당 윤리위 차원에서 고성국 씨를 징계를 하겠다. 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집안 싸움, 뭐 권력 다툼도 거의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은 어느 한쪽이 뭐 궁극적으로 이기는 사람은 나오겠지만 이게 전투에서 승리를 해도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는 결과,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로 나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뭐 어려운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친한계들의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가 뭐냐면은 윤석열 정권을 같이 만들고 윤석열 정권 초기에는 권력을 향유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전 대표인데 그분들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이분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홍준표,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좀 그 소위 말하는 정치하는 팔을 좀 바꿔가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가 없이 이런 좀 코너에 몰린 상황 속에서는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 좀 상당한 좀 의문이 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정당 민주주의는 더 후퇴되고 뭐 한동훈계는 소멸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씨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 모두 무죄 선고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김혜성 씨는 일부는 심지어 공소기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횡령으로 한 48억인가를 이제 기소를 했는데 김건희 집사였던. 예, 김건희 집사라고 이 사람 막 해외에 도피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막 언론사에서 따라 붙어가지고 도주 행각까지 추적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도주까지 할 정도면 본인은 이제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외로 나간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결과는 무죄 플러스 공소기각. 일부는 이게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결론이었고요. 일부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이거는
특검의 수사 범위라서 수사선상에 올린 건 맞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 무죄이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특검이 본인들의 수사 범위인지 아닌지는 특검법에 따라서 정확히 분별하고 교통정리를 해서 아니면 일반 수사기관으로 좀 이첩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나머지 횡령 금액에 대해서도 아예 인정하지 못한 부분 이게 또 김건희 씨와의 이제 연결고리로 이 돈을 또 돌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 가기도 전에 일단 김혜성 씨 선에서 어쨌든 법적인 제동이 걸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수사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됐고 세금도 투입이 된 특검인데 이게 뭐 빈손 결과가 나왔으니 비판이 따르겠네요. 근데 일단은 뭐 김혜성 씨나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패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 패밀리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다. 이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해괴한 논리와 이 궤변적 논리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뭐 항소심에서 바로잡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무죄다라는 아주 해괴한 논리들을 지금 써오면서 뭐 사실 어제 나온 이 판결도 거의 좀 봐주기를 작정하고서 판결문을 썼다라는 인식이 많고요. 재판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판사들이 좀 경직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도 있고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는 저는 특검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와 기소를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 점이 범죄 혐의 중에 가장 센 범죄를 물리고 결국에는 이 사안의 모든 본질은 김건희와의 윤석열과 공범 체계로 묶어서 김상민도 처벌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분리를 해가지고 김상민의 범죄를 따로 처리하고 김예성의 범죄를 따로 처리하면서 가장 저렴하게 범죄의 혐의를 끊어줬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와 기소 부분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2차 종합특검에서 아마 극복을 좀 해야 될 아주 어려운 난제가 될 걸로 봅니다. 이게 향후 나올 재판 뭐 선고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영향이 큰 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치는 그 선행 판결들의 영향력인데 그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사실 김건희 씨가 무죄를 받았던 그 유인성 재판부에서 내렸던 명태균과 관련한 대가 관계 없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여러 이런 부분이 선후 차이가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책임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가 최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지금 판사들 뭐 창원지법이나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다 정상이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통령의 육성도 나왔잖아요. 누구 해줘라 라는 육성도 나왔는데 이게 정상적인 공천 결과라고 하는 것 자체를 누가 동의할 수 있느냐. 형식적 외관만 갖추면 합법이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강선우 의원의 문제도 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전 지금 사법부가 뭔가 크게 좀 헤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적인 공감도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9730,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부장의 복덕방. 어서 오세요.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등본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윤 부장의 복덕방,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집 걱정 끝내보시죠. 대한민국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소장과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집값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아파트 시장 한 주간 동향 살펴볼까요? 네, 동향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작년에 한강벨트 강남 집값 많이 올랐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강남 집값은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오히려 외곽 지역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KB 부동산을 보게 되면 관악구가 주간 상승률이 0.94%,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남들 올라갈 때 좀 덜 올라갔다는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부동산은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 전체는 전주, 지난주가 0.31%였는데요. 이번 주는 0.27%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0.27%도 꽤 높은 상승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상승률이 내려간 게 어디냐. 대통령의 발언이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강남 쪽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서초구는 0.27에서 0.21%고요. 강남은 0.07%, 송파는 0.31에서
0.18%니까 안정은 되고 있고요. 노원구는 0.41에서 0.36%입니다. 그래서 상승은 맞는데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다.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좀 과속하다가 이제 속도가 많이 내려와서 안전 속도 정도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인천 지역들은 0.02%입니다. 지난주가 0.04%니까 이 정도면 안정권인데 일단 송도가 있는 연수구가 0.12%로 인천에서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온도 차이가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평택 미분양이 좀 많은 평택은 마이너스 0.16%, 하이믹스가 있는 이천, 하이믹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마이너스 0.12%입니다. 하지만 용인 수지가 0.59% 여전히 높고요. 구리가 0.53%입니다. 그래서 온도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는 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서울 수도권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뭐 지방은 뭐 0.02% 이제 평균은 0.0인데 이게 사실 통계가 의미가 없는 게 지방이 얼마나 큰데 0.02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5대 광역시도 0.02%고요. 세종시도 0% 보합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정을 찾고 있는데 지방 광역시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울산 광역시입니다. 0.14%고요. 물산의 대치동이라고 하는 남구가 0.17%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울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 0.17%니까 수도권보다는 상승률이 좀 낮은 상황이고요. 부산은 0.03%인데 요즘 부산에서 광안리 이게 오션뷰가 나오는 곳들이 인기가 높기 때문에 상승률이 좀 높습니다. 0.29%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지역에서도 좀 인기가 있는 아파트, 서울에 집 사는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지방에서 좀 투자하려는 분들이 서울 길이 막히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좀 괜찮은 아파트들 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계속 언급을 함으로 해서 네. 다주택자들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매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죠. 5월 9일까지 5월 9일이 지나면 이제 양도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나오는데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고요. 한 10%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어났는데 중요한 건 이제 거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데 제가 현장에 보니까 조금 한 5% 정도 내린 매물들, 그러니까 잠실 쪽에 보게 되면 5천만에서 1억 정도 내린 매물들은 이제 흔하게 나오고 있는데 매수자들이 이 정도 가지고는 만족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집주인은 25억 아파트가 1년 만에 35억 갔다가 한 34억 정도 매물을 내놓으니까 우리는 1억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집 사려는 분들은 야 무슨 소리야. 25억에서 30억 올랐으면 그래도 한 30억 정도는 내려야 내가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라는 생각에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많은 지역들은 서울 외곽 지역들, 노도강 지역들은 오히려 거래가 많은데 이 거래량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당장 거래가 집계되지는 않고요. 토지거래가고요. 신청 건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강남 쪽은 아직까지는 매수자들과 좀 눈치 작전, 호가 더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외곽 지역들은 그래도 거래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뭐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해도 5월 9일까지는 좀 시일이 촉박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토지 거래가고요. 토지 거래하고 구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세 끼어 있으면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효과가 뭐냐면 실제 거주할 사람만 집을 사라. 전세 끼고 사지 마라. 갭 투자를 막겠다라는 규제입니다. 그러면 이 규제가 적용되게 되면 4개월 내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전세를 주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다주택자들 중에서 내가 사는 집 하나는 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3주택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2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는데 5월 9일까지 팔아라고 하는데 전세 준 집은 토지거래가 구역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매수자들이. 이거 어떡하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다 보니 정부에서 이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때.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5월 9일까지 계약만 해라. 원래는 이제 잔금하고 등기를 다 해야 되는 건데요. 계약만 하고 원래 강남 3구 용산구 원래 규제 지역은 4개월 봐줄게. 5월 9일 계약을 하고 4개월까지 잔금을 치면 잔금 등기를 하면 우리가 중과세 적용되지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들은 6개월까지 봐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간은 좀 길어졌는데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럼 전세 준 집은 어떡하지? 그러게요.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살고 있는 기간은 인정해준다. 전세 끼고 사고 세입자 기간이 끝나면 바로 입주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2+2까지 4년까지 인정되지는 않고요. 계약 갱신을 하지 마 세입자. 지금 이 집은 그런 집이 아니야. 그래서 처음 계약하게 되면 2년까지는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 초에 이제 계약한 전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후에는 세입자는 나가야 되고요. 집을 산 사람은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현재 교통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7355님께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거든요. 이재명 정부에선 집값이 잡힐까요? 이거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질문을 준 이유는 이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도 이제 정책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세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야 되는 보유세라는 게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아무래도 대표적인 보유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거래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처음 집을 살 때 한번 내는 취득세가 있고요. 팔 때 내는 양도세가 있는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두 개를 다 올렸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올리니까 또 부담스럽지. 예. 그러면 파세요.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양도세도 중과세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높은 세율로 못 팔겠는데요라고 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유세를 올리면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 이때 양도세를 좀 내려주면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좀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 다르게 이번에도 아마도 보유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양도세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나? 라는 목소리 때문에 아마 7355님이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고 어떻게 될지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거래세를 좀 내려줘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그런 아이디어를 그냥 내리면 또 부자 감세 논란도 있으니까요. 뭐 KB 시세 대비 한 10% 저렴하게 파는 사람은 양도세율을 45가 아니라 35% 해줄게.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낸다면 좀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똑같은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잡힐까? 잡힐 거야 라는 의견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보유세도 올릴 거라는 지금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그 보유자들은 그것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은 되는데요. 이제 과거 사례를 보고 지금 또 세율을 보게 되면 일단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제 큰 부담은 되지 않는데 집값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유세라고 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러운데요.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분은 공시가격 12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옵니다. 보유세가. 그러니까 12억이면 한 15억, 16억 정도 시세 그 정도 집 가지신 분들은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 합쳐서 9억까지가 이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은 한 15억 아래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들은 좀 부담스러운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작년 올라간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한 30%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정시장 가격비율이라는 그 할인율을 좀 더 올릴지 세율을 올릴지 뭐 어떻게 올릴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또 얼마 나올지에 따라서 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묻다 보니까 궁금하네요. 네. 소장님은 다주택자십니까? 저는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 네네. 자가로. 네. 자가죠.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안 묻겠습니다. 근데 강남집은 아닙니다. 강남집은 아니다. 네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내 등록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요. 이게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1994년부터 이제 시행된 제도인데 제도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전세를 주잖아요. 전세나 월세를 주는 집들이 있으면 세입자한테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많이 올릴 수가 있으니까 특정 기간 동안 이제 사업자를 등록하고 의무 보유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올리지 마. 올리더라도 조금만 한 5%까지만 올려. 그러면 집주인들은 그러죠. 우리 안 올리는 대신에 뭐 해줄 거예요? 세금 좀 깎아줄게. 종부세도 니들은 안 올리니까 좀 저렴하게 해줄게. 양도세도 중과세 적용하지 않을게라는 혜택을 줬습니다. 혜택을 줬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제외 배제 혜택은 계속 받고 있으니까 아니 이제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계속 혜택을 받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쳐야 된다라는 이제 의도를 보여줬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지가 됐거든요. 아파트는 폐지가 되고 지금 비아파트는 윤석열 정부 때 임대사업자 제도로 이제 부활을 했는데 네.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폐지가 된 마당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혜택을 줄이면 이제 이분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는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뭐 공급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 매물들이 나오면은? 일단 좀 따져보겠습니다. 2024년 주택 통계를 보게 되면은요, 서울에 이제 민간 임대 주택이 있는데 아파트가 4만 4천 호 정도 됩니다. 네. 12% 정도 되고요. 빌라 오피스텔이 33만 1천 호 정도 되니까 88%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매물이 4만 4천 호 중에 과연 얼마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되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비아파트가 사실 요즘 집값 상승의 주범은 아니기 때문에 비아파트라고 한다면 빌라 오피스텔입니다. 네. 빌라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이 사실 제가 오늘 또 만나보니까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집주인이 이 집을 팔게 되면 주거 안정이 좀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만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보호해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전월세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세입자들이 사실은 좀 걱정이 많아요. 제가 언제 앞서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세입자 사는 기간 동안은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한시름을 놨는데 세입자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집주인들 압박하게 되면 결국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게 아닌가. 그럼 괜히 또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돌려서 월세금을 더 올리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토지거래가 구역이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실거주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집주인이 내가 아무래도 강남 아파트는 입주해야 될 것 같아. 전세 기간 끝났는데 연장 안 해줄 거야. 입주할 거야라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걱정을 하는데 일단 매물이 좀 줄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는 한 35% 정도. 전세 매물이요? 아니요, 전체. 입주 물량이. 입주 물량이. 네,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35% 정도 줄 예정이고 내년 후내년에도 계속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세입자 입장에서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신규 나오는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네요. 또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실거주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 회전이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다,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고요. 월세를 보게 되면 요즘 100만 원 월세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액 월세 비중이 한 42% 월세 중에서 사실 저는 100만 원 이상 내고 이게 어떻게 생활이 될까 좀 걱정도 됩니다만 사실 이런 월세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100만 원 이상 월세 비중 중에 제일 높은 곳은 당연히 서울 42%인데 2위가 인천시고요. 네. 30.9%, 경기도가 25.9%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28.4%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이제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이게 외국인 여러 채 보유해도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까? 실제로는 중과세 대상은 맞는데 이제 논란은 뭐냐면 외국인들도 우리가 세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채 가지고 있고 부인이 한 채 가지고 있으면 2주택이잖아요. 네.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파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국에 뭐 부인이 집을 2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집을 한 채 사게 되면 본국에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요. 가족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중동에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인이 여러 명이 있는데 뭐 다른 부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집을 한 채 샀어. 네. 이걸 부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내국인들은 투명하게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 외국인들은 중과세가 사실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냐면 작년 6월 기준으로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집을 가지고 있을까 보게 되면 한 10만 명, 10만 4천 명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이 중에 중국 국적이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2025년에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하죠. 서울 오피스텔을 사신 외국인들 신청 건수가 1,900건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집을 많이 사고 있으니 안 그래도 우리가 살 집도 부족한데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청취자들께서 주신 질문을 좀 소화를 할게요. 2572님께서 향후 집값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뭐 세제가 어떻게 나올지. 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일단 제가 드리고 수 있는 말씀은 5월 9일 전까지는 금매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4월 정도에 금매 나오는 물건들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56님이 상반기와 하반기 어느 시점에 집을 장만하는 게 좋을까 그랬는데 그러면은 상반기 당연히 금매가 나올 때가 유리한 거고요.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과세가 시행이 되니까 집주인들도 팔 수 있는 분들은 상반기에 가격을 내려서 아마 시도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주택연금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이제 3월 가입자부터 주택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주택연금은 이제 집 있는 분들 한 채든 또 여러 채를 가져도 공시가격 12억 이하가 되면 이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더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평균 가입자 연령이 77세 정도 되고요. 주택 가격이 4억 원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129만 원. 129만 7천 원 정도 받는데 이번에 좀 더 올려줘서 3% 올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133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4만 원 정도 오르는. 국민연금 가지고 좀 생활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집 하나 있거나 합쳐서 12억 원 공시가격 이하라면 저는 주택연금 가입해서 자식한테 주지 말고 좀 편하게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윤 부장의 복덕방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네,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짜릿한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 봅니다.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그 밀라노 코르티나 네. 동계올림픽 한창인데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좀 눈이 좀 빨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밤마다 저 이렇게 JTBC에서만 보는 게. 하니까 그렇죠. 또 못 보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아요. 네. 또 시간도 약간 우리랑 잘 맞지 않고 뭐 새벽 지금처럼 시간 좀 피곤하게 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긴 하다 보니까 그래도 또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좀 좋은 성적을 계속 내고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 올림픽 개최지 이름이 두 도시가 있어서 좀 생소해요. 그렇죠. 이렇게 동아계를 통틀어서 공동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경우는 올림픽 역사상 최초입니다. 최초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 부르는 것도 하필이면 또 이 코르티나 담페초라는 도시명이 또 길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서울, 전주 이런 거였으면 좀 짧았을 텐데. 근데 이렇게 엄밀히 말해서 최초로 공동 개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이전에도 이렇게 공동 개최는 왕왕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 공동 개최 도시 이름 자체를 공식적으로 명명한 사례가 최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 뭐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빙상 종목과 설상 종목이 대부분 다른 도시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평창올림픽의 경우 때도 평창보다는 이제 강릉, 정선에서 치러진 경기가 오히려 더 많았고요. 네. 평창과 이제 정선에서 주로 설상, 강릉에서 빙상 경기가 많이 열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2022년에 열렸었던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베이징에서는 빙상만 열리고 한 200km 넘게 떨어진 장자커우에서 대부분의 설상 종목이 개최가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도시에서만 이뤄진 사례가 오히려 찾기 힘듭니다. 당장 예전에 있었던 88년도 서울올림픽 때도 뭐 조정 경기라든가 이런 경기들은 대부분 많이 떨어진 곳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나마 이제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코르티나 담페초 설상 경기가 열리는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빙상 종목인 컬링도 하기 때문에 공동 개최라는 의미가 조금 더 살기는 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개회식 때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좀 그 패션의 나라기 때문에 문화의 나라, 그 그렇죠. 색채감에 좀 다채로웠던 게 맞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그 지난 올림픽이었던 24년도 파리 올림픽 개회식이 워낙 좀 난해했기 때문에 좀 걱정 반 또 이번엔 이탈리아는 또 어떨까 네. 설레임 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안드레아 보첼리의 공연 네순 도르마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가장 좀 성화 붙일 때 맞습니다. 노래였죠. 네. 뭐 아마도 이탈리아를 가장 상징하는 유명한 노래 중 하나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뭐 클래식은 영원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알면서 들어도 또 감동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가 올림픽 역사 최초의 공동 개최였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개회식 역시 두 군데서 동시에 진행이 된 겁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두 군데에서 그 오륜기가 동시에 개항이 되고 성화 역시도 두 곳에서 동시에 점화되는 좀 특이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메달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벌써 좀 생각보다는 빠르게 메달이 나온 편이었는데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김상겸 선수가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상호 선수가 딴다고 막 언론에서는 부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호 선수가 사실은 제가 좀 계속 봐왔던 바로는 이번 시즌의 페이스가 좀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겸 선수도 그렇게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예선 성적이 17위였습니다. 자칫하면 탈락할 수도 있는 순위였는데 16강, 8강 준결승 연달아 좀 극적으로 승리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상대가 넘어지는 등의 행운이 따르기도 했었고 물론 이제 김상겸 선수 역시도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빠른 나이가 좀 있더라고요. 생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퇴를 고민할 정도로 계속해서 좀 힘들었는데 근데 계속 소위 말해서 버티면 승리한다라는 또 그런 깨달음을 준 게 아닌가. 아니, 훈련 과정도 뭐 저 뉴스에서 보는 건 쉽지 않았는데 뭐 그렇죠. 막노동도 하면서 또 밤에는 훈련하고. 예. 사실 우리나라 이 동계 종목의 선수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계절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동계 종목 선수들이 여름에는 해외로 전지 훈련을 가야 합니다. 눈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뭐 이제 아무래도 실업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뭐 예전에 보셨지만 봅슬레이 대표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아스팔트 바닥에서 썰매 끌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김상겸 선수 역시도 어떤 전지훈련을 가기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서 막노동을 하는 등의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스노보드를 계속 타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틴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은메달이 몇 번째 만에 획득하는 메달입니까? 이번에 이제 2014년 소치 때부터 김상겸 선수가 참가를 했으니까 2014년 소치, 그다음에 평창, 베이징에 이어서 올림픽 4수 만에 따는 은메달이 되었습니다. 그 부인이 기뻐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이번에 좀 뭐 그 동계올림픽에서 뭐 해프닝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일단은 개막 첫날 개막식보다도 오히려 전이었죠. 사전 경기를 열렸던 컬링 경기 1차전에 갑자기 경기장이 정전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치러지 못하고 계속 좀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선수들 역시도 좀 뭐랄까 페이스가 끊기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 같아서 사실 이제 뭐 경기 모든 대회가 좀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경기장이 완공되네 만의 얘기를 개막 직전까지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막상 경기장이 이제 딱 개막을 했는데 정전도 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여의치 않은 출발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목표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이번에 또 이제 금메달 3개 이상을 획득해서 종합순위 10위 안에 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 이제 밤에 또 메달 획득 소식이 들려왔죠. 이 유승은 선수가 이제 앞서 김상겸 선수와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2008년생인 이 유승은 선수가 이번에도 스노보드 종목인데요. 스노보드 비계어 결선에서 171점을 획득을 하면서 무라세 고코모, 조이 사도스키 시넛에 이어서 3위에 오르며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한국 스키 스노보드 종목에서는 역대 처음으로 단일 올림픽에서 좀 2개의 메달을 따내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당초 목표였던 금메달 3개, 2개 또는 3개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밤 지나고 새벽 시간에 쇼트트랙 시작하던가요? 맞습니다. 이제 혼성계주 종목이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무래도 힘이 좋은 최민정 선수 그리고 이제 황대현 선수가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또 하고 있고요. 이어서 피겨스케이팅 역시도 이제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이 또 이제 내일 새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차준환, 김연겸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고 이어서 또 이제 스노보드 종목에서 좀 또 하나의 좋은 소식 기대해 볼 만한 선수가 최가온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유망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종목에서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클로이 킴 선수가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최가온 선수의 메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되겠고 쇼트트랙 남자 1500m, 여자 3000m 등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금메달 밭이라고 불리는 유력한 종목들 역시도 돌아오는 주말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주말에 이제 우리 대표팀의 좋은 소식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끝으로 잠깐 린지몬 선수 활강하다 다친 그 선수는 건강은 괜찮은 건가요? 예, 아마 이제 심하게 넘어진 선수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생명이 시작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쾌유를 또 빌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롱드 문화코스모스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